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보통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이런 영웅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화려한 승전보 뒤에 완전히 가려져 있던 1592년 조선 땅의 진짜 맨얼굴, 그 처참했던 민낯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왕한테 버림받은 나라에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 피눈물 나는 이야기. 지금부터 그 기록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아, 정말 유명한 속담이죠. 보통 강대국들 틈에 낀 약소국의 서러움을 이야기할 때 딱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임진왜란을 설명하는 가장 익숙한 비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대한 명나라, 그리고 막 떠오르던 일본이라는 두 마리 고래 사이에서 우리 조선이라는 새우가 등이 터져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조선의 등을 터뜨린 고래가 일본 하나뿐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백성들의 등을 먼저 짓밟고 도망쳐버린 또 다른 고래가 있었다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백성들이 하늘처럼 믿고 따랐던 조선의 왕, 그리고 지배층이었다면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버림받은 나라. 여기서는요, 전쟁 그 자체보다 어쩌면 더 무서웠을지도 모르는 내부의 붕괴. 그러니까 지도층의 무능함과 부패가 이 나라를 어떻게 파국으로 이끌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당시 조선의 상황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윗물, 그러니까 조정이 썩어도 너무 썩어 있었던 거죠. 나라의 운명, 백성의 목숨, 이런 것보다 자기들끼리의 정치적인 이익, 밥그릇 싸움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걸 보시면 당시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일본이 조총을 만들고 칼을 갈면서 바다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조선 조정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동인이니 서인이니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끌어내릴까 그 궁리만 하면서 말로 하는 전쟁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었던 거죠. 진짜 적이 코앞에 있는데 칼날은 자기들끼리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전쟁이 터지자마자 왕이었던 선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수도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역사는 이걸 몽진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을 하죠. 임금께서 먼지를 뒤집어 쓰셨다는 뭔가 좀 애처로운 뜻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그냥 포장일 뿐이에요. 그 본질은 자신의 백성과 나라를 가장 먼저 내팽개친 비겁한 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기가 막힌 건 피난 가던 왕의 일행이 강을 건너자마자 뒤따라오던 백성들이 못 건너오게 배를 전부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성의 아버지라 불리던 왕이 자기만 살겠다고 자식들을 버리고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거예요. 이 순간 백성들 마음속에서 국가라는 건 그냥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짱은요, 말할 것도 없이 곧바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끔찍한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설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류성룡이 직접 눈으로 보고 기록한 역사서 징비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쟁보다 어쩌면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게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에 당시의 참상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왕과 양반들이 식량을 바리바리 싸들고 도망간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흙을 파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잃고 아이들은 부모의 시신 곁에서 굶어 죽어갔죠. 길거리에는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그 썩는 냄새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당시 사회가 얼마나 완벽하게 무너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양반들은 가문의 족보를 지켜야 한다, 체면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 백성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그런 건 사치였죠. 그냥 오늘 하루 왜군의 칼날을 피하고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는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삶이었던 겁니다. 그 끔찍한 굶주림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왜군에게 몸이 잘리고 또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가는 일이었죠. 혹시 일본 교토에 있는 미미주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자 그대로 풀면 귀무덤이라는 뜻인데요. 이름과는 달리 그 진실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있던 건 귀가 아니라 대부분 코였다고 해요.
왜군들이 전공을 증명하려고 조선 사람들의 코를 베어서 소금에 절여 일본으로 가져갔고 그걸로 무덤을 만든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단순히 전투 중에 죽은 군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여성, 아이들, 심지어 거동도 불편한 노인들까지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학살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전공을 부풀리려고 저항할 힘조차 없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수만 명이라는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의 기술자, 학자, 그리고 도공들의 수입니다. 일본은 조선의 뛰어난 기술과 문화를 탐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분들은 낯선 땅에서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며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뒤에 조선 조정은 이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자기 목숨 건지려고 도망쳤던 지도자들은요, 돌아와서도 백성들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향 땅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겪고 나서 우리는 역사로부터 과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 책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류성룡은 이 끔찍한 경험을 징비록이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책 제목의 뜻이 지난 일의 잘못을 징계해서 미래에 닥칠 재앙을 경계한다는 거거든요. 다시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후손들을 향한 처절한 경고장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7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낸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도망친 왕이었을까요? 아니죠. 탁상공론만 하던 양반들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름도 없이 죽어간 의병들, 낫과 괭이를 들고 일어선 농부들, 그리고 손바닥이 찢어져라 노를 저었던 이름 모를 수군들이었습니다. 결국 버림받았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결국 임진왜란의 이 모든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뼈아픈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지도층이 부패하고 무능할 때 그 고통의 무게는 언제나 예외 없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전부 짊어지게 된다는 것. 이건 비단 400년 전 조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에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단지 영웅들을 기억하자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지도자의 무책임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희생되는지를 뼛속 깊이 새겨오는 경고겠죠. 어쩌면 이 400년 전의 이야기는요,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리더십이 사라진 사회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미래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